이어받아서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권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도 전시 만드는 큐레이터이고, 그리고 이제 미술 유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당연히 사랑하고 함께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또 이야기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공개 중이니까 천천히 조금 입도 풀 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이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 상중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평생 같이 한 집에서 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방금 그래도 현충원에 오시자마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랄까 병원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또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또 그만큼 열심히 재미있게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본격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 발표의 제목은 사람을 싹 빼면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고에 있는 그 글 제목은 더 길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을 싹 빼면 싹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계로 이 사람을 싹 빼면이라고 하는 강효배 작가님의 쿼테이션인데, 이것들을 이제 세 단계로 말 그대로 추상화시키면서 나중에 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싹이 의태어라고 해야 되나, 의성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의미가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미지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그 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제 싹이라고 하는 말만 남기는 제목을 이제 도록에서 가져갈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일단 발표 제목은 사람을 싹 빼면이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일부러 안 붙였는데, 왜냐하면 그 추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부제를 안 붙였는데, 부제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뭐랄까 추상적인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것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맥락이, 사실 저한테 이제 큐레이터로서 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제를 강효배 작가님의 최근 작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제가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연구이기도 하고, 당연히 강효배 작가님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효배 작가님의 최근 작업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해설이나 비평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명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원고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도록이 나오면 도록에서 제 원고를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있으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인트로덕션 정도를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글을 조금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사람을 담아낸 제주민중항쟁사 연작과 현실과 발언 공인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시죠, 강효배 작가님이. 이른바 민중미술 작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강효배 화면에 요즘 들어서 자연적 대상 보셨죠? 여러분들 전시? 급하게 오신 분들은 훑어봐 보셨어도 어떤 대상을 그렸는지 후딱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연적 대상과 풍경, 심지어 추상에 수렴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강효배 작가가 왜 요즘은 제주도에 내려가더니만 추상적인 거 막 자연 풍경 막 이런 것만 그리고 있지? 강효배 작가 원래 현실과 발언이었잖아. 강효배 작가 민중미술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 비평가들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당연히 저도 그것에 주목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주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핵심적인 주장인 겁니다. 보통은 이제 강효배 작가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셔서 이렇게 자연 같은 것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셨나 보다, 현실에서 멀어지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식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겠죠. 이게 이제 제주민중항쟁사 연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동백꽃이다라고 하는 작업이 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백꽃이다라는 이 작업 때문에 사실 그 동백꽃과 4.3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문학 같은 것들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철학 보라 보셨겠지만 두폭이 나가놓이는 최근의 대형 작업들, 파도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유동적인 물과 그것을 둘러싼 거대한 운동성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또 1912년에 작업한, 심지어 여기에 작품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라고 심지어 천천히 얘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명이나
자청비죠, 이 작업이. 여명에다 자청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생면입니다. 뭐 거의 1970년대 미국 생면수나 뭐 이런 걸 떠올릴 정도로 그냥 아예 생면이 되었죠. 그래서 이 생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혹자는 이제 사실 뭐 여러 기자들이나 미술 비평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강효배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안빈각도 보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후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맥락이 남아있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강효배가 전형적인 리얼리즘 양식에서 벗어난 것이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죠. 강효배 작가님이 제주에 다시 자리 잡은 이후에 대부분의 작업들은 제주의 자연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작업들은 정치적 풍경화라고 일컫는 비평가도 있더라고요. 강효배의 이전 작업과 개인사, 제주의 역사를 얽어놓고 보면 그런 판단도 맞는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단지 외부의 맥락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정치적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미지와 추상적인 면들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힘과 그 가능성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강효배는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해체한 다음 다시 다른 시계로 리듬, 음향, 자연의 소리를 화면에서 조합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통경 깊이라는 그 돌베개에서 나온 강효배 작가님과 대담집이 있거든요. 노순 작가님과 대담한 내용도 들어있고, 강효배 작가님 작품들도 쭉 있고, 강효배 작가님 옆에 쓰셨던 글들, 하셨던 말들 같은 것들이 정리된 곳들이 있습니다. 강효배 작가님의 그 말들이 제가 강효배 작가님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원천이 가벼웠는데, 제 글에서도 그 강효배 작가님의 성경의 깊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기 화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물이나 바람이 아니라 그것의 소리라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소리는 떨림이죠.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사물들이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운동하며 지구의 대기를 채우고 있는 물질인 공기를 진동시켜서 발생합니다. 사물들이 순환하며 만들어내는 떨림이 인간들의 귀를 간지럽힐 때 우리는 소리를 듣죠.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이나 아니면 제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강효배의 영상 작업인 소리 풍경에는 큰 나무를 위로 올려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거칠게 손에 잡고 찍은 영상에서 몸이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도 같이 운동을 하고 나뭇가지의 프랙탈 구조가 화면에 가득 덮이죠.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거칠게 이제 때리는데 보통 촬영 전문 장비로 찍으셨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털뭉치로 된 방풍 커버를 달아가지고 바람 소리를 상쇄하셨을 겁니다.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이런 장비를 쓰시고요. 강효배 작가님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핸드폰으로 손에 들고 찍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바람 소리가 마구 지금 얼핏 들리네요. 마구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때리는 그 파열음이 우리의 귀도 같이 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시청각적 이미지가 그 촉각적인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물들의 조음과 감각기관들의 공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인트로덕션을 하는 이유는 이 자연소리라던가 풍경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마치 장르화된 풍경화, 어떤 뭐 자연의 대상을 그리는 장르화 이런 방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대상으로 두는 이 문제 자체를 물질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방식으로 작가님의 작업, 최근 바람 소리, 물소리, 이번 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인트로덕션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은 움직임입니다. 통화 침식같이 이제 깊은 시간성의 순환까지 붙는 물질들의 운동이죠. 강효배는 바람을 그림에 담아낼 때 무언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느는 것. 그러니까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에 서 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으로 삶의 운동 전체를 환영한 것처럼 보기도 하죠. 이것은 바람을 재현할 수 있는 무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비롯한 물질들의 연합에 자신과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물질을 포함시키는 자세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강효배는 거듭해서 바람을 그리고 있죠. 한라산에서도 금강산에서도 몽골의 초원에서도 계속해서 바람을 그립니다.
그 중에서도 캔버스에 먹으로 그린 초원의 바람이라고 하는 작품은 의심의 여지 없이 추상화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얼핏 새 형상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알량한 기호의 세계에 비추어서 무언가 수렴시키는 거죠. 저게 새처럼 보인다. 사실 새를 그린 게 아닌데 그렇게 이따가 나가실 때 그 작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먹에 젖어 있는 캔버스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강효배 작가님이 그리시는 것은 자연이 아니죠. 그림을 그리시는 것 뿐이에요. 그림이라는 물질이고 그것은 목화에서 따온 연과 나무를 베어 만든 안료의 물질적 결합이죠.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위치에 이 화가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화가는 절묘하게 물질들을 배치하여 지금 이런 문제들을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시공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연은 그림 속에 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질들의 운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이 강효배의 자연 그림들의 근본적인 문제로 떠오른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순수하게 자연을 그리면서도 정치적 맥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맥락이 저는 여기에 바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사와 자연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뒤집어야지 자연에서 우리가 정치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틈이 거기에서 열린다는 것이죠. 인간과 문명과 역사 그리고 자연과 야만과 선사는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인간사와 순수한 자연사가 있어서 정치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면 아름다운 변증법이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풍경은 애초에 정치적입니다. 강효배 작가님의 또 인용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백꽃지다에서 사람을 싹 빼면 자연이 남아요 라고 강효배 작가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을 다루는 태도를 곧바로 보여주죠. 바람은 영법의 시간을 불어온다. 바람을 맞은 물과 돌과 땅거죽엔 시간이 각인된다. 장구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 이것도 강효배 작가님 인용인데 자, 이런 이 연속성에서 강효배의 글은 비로소 정치적인 풍경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바람은 공간을 지난다기보다 시간을 관통해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면서 바람을 그리면서 동시에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에서 나무를 그려도 땅을 그려도 그리고 아까처럼 파도를 그려도 지난 시간에 실패한 혁명을 지금 여기로 다시 가지고 오는 발터 베냐민식 변증법이죠. 변증법적 힘이 이 그림에 머금어지는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리얼리즘과 혈투를 보였던 형식주의 회화의 추상적인 화면이 자꾸만 그 작업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추상과 정치의 문제. 강효배 작가는 추상이라고 하는 것에 또 굉장히 명료한 관점을 가지고 계셔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똑같은 책 인용이거든요. 풍경의 깊이라고 하는 돌베개에서 나온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효배 작가님 직접. 추상이란 요체를 지목하는 것, 요약하는 행위이다. 예술 평론전에서 추상이라는 용어가 사실 모더니즘 형식주의가 연결된 양식으로 여겨지면서 이 추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되게 깊죠. 영어로는 사실 abstract이라는 말을 독파보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abstract이라고 하는 원을 쫓아보면 사실 그게 이제 정수를 뽑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실 숨쉬고 살아가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abstract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이 감각기관은 사실 항상 열려있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계속 느낍니다. 감각기관이 꺼지질 않잖아요. 감각기관은 우리가 깨어있는 이상,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항상 깨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아마 우리가 미치거나 뇌가 용량이 터져버리거나 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항상 집중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걸 스키마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이걸 조형적으로 얘기하면 게슈탈트 이론이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처럼 사실 이 일상적으로 사실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사실 그 자체로 앱스트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의 작가님의 논리에 따르면 말이죠. 장르를 가로질러서 또 생각해 보면 수상은 언어를 이제 시적으로 응축하는 작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는 그런 응축을 통해서 언어의 체계 자체를 바꿔놓죠. 시어는 상징과 은유로 일상적인 언어를 다른 언어로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위대한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예술적 형식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짜임, 언어 구조 짜임 전체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죠. 때로는 특정한 사건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문인 김해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볼 때 이제 우리 눈에는 바다 외에 다른 것도 담길 것이다 라고 씁니다. 우리 세대가 바다라는 것의 함의가 아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제 바다라는 것을 볼 때 세월호 참사를 몸소 겪은 세대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뭔가 조금 슬픈 마음이 올라온다던가 이렇게 그 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과 똑같은 문제를 강요의 작가의 이 그림이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자 이 동명의 화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꽃이다는 이제 제주 4.3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사건을 이 동백꽃으로 응축하고 있죠. 이 강요배의 동백꽃이다를 포함해서 이 1992년의 전시 강요배 역사 그림 제주 민중항쟁사 그 학고제에 열렸던 그 전시 이후에 이제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제주 4.3 자체를 이제 상징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4월쯤 되면은 이런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동백꽃 배지를 가슴에 달고서 정치인들 그렇고 활동가들도 그렇고 그냥 보통 사람들도 4.3과 연대한다, 4.3을 기억한다, 추모한다 라는 의미로 동백꽃 배지를 달고 하죠. 사실 그 동백꽃이 상징이 되는 게 이 그림과의 관계성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제주민중항쟁사 연작은 1989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 그린 51점의 회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백꽃이다의 원화는 가로 폭이 160cm가 넘는 그림이에요. 이거 원화가 우리가 책으로 보거나 도판으로 봐서 그렇지 큰 그림입니다. 화면 가까이에 이제 고개 숙인 동백꽃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 사실 저 뒤쪽 나무까지 넘어 구석에 보면은 얼핏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이죠. 동백꽃과 피가 근데 같은 색입니다. 심지어 이건 그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은 이제 물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둘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물질이죠. 똑같은 물감을 쓴 거고 똑같은 안료를 쓴 거기 때문에 똑같은 안료이지만 그 둘은 그림 속에서 마법처럼 서로 다른 것이 되었다가 또 여기서 시적인 앱스트랙이 작동하면서 그것이 연결되며 알레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요체를 지목하는 앱스트랙,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응축, 앱스트랙은 동백꽃이라고 하는 그 말의 짜임 자체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전설하였듯이 강요의 작가는 그 사람을 싹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만 봤을 때 그래도 제주 4.3을 그린 거구나, 뒤에 죽은 사람이 있구나, 희생당한 사람이 저기 있구나 이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최근 제주의 풍경이나 최근 제주의 자연물을 그린 그림을 보면 저기에서 이제 저 뒤에 사람이 죽은 모습이 싹 빠지게 되면서 동백꽃이나 자연의 풍경이나 그냥 뭐 제주도의 자연물이네, 꽃이네, 추상적인 거네 라고 하는 것만 거기에 남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의 사실 앱스트랙이 거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요의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이 앱스트랙,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대 미학 담론에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몇 가지 예시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관계를 좀 더 학술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치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는 오해로 둘러싸인 그 유명한 문장이 곧바로 여기서 반박되는 거겠죠.
절멸 이후에도 신은 당연히 쓰여질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시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 참극의 재현 불가능성을 돌파하는 정치를 항상 발생시킵니다. 이제 그런 내기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그 유럽 예술 경론장에서는 아우슈비츠를 둘러싸고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클로드 란츠만의 다큐멘터리 영화 쇼와에 등장하는 한 장면인데, 이분이 이제 이발사십니다. 이발사인데 지금도 이발사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증언으로 찍었는데, 이분이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실제로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리를 깎는 일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수용소에서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유대인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이야기를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자기 미용실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을 이어가던 이발사는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죽으러 가기 직전에 머리를 자르러 오는 거기에 자기 고향 친구하고 고향 친구 아내가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말문이 딱 막힙니다. 그게 회상이 딱 된 거죠. 되게 길게 인터뷰를 롱테이크로 찍는데, 그 자기가 머리를 자르면 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잡혀온 사람들은. 근데 이제 자기 친구가 온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친구 아내가 딱 들어온 거예요. 말을 못해요. 엄청 한참 동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입을 앙 다물고서 말을 못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클로드 란츠만 쇼와도 그렇고, 쇼와를 이제 비평하는 영화 비평가나 미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수많은 말들, 뭔가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 명확한 이미지들, 사진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장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과 명확한 증언과 명료한 기억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입을 앙 다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침묵, 그러니까 이걸 이미지로 얘기하자면 완전한 추상이죠. 완전한 추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진실을 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함 자체에 무언가 정치적인 것이 솟아오르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어떤 추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사상 맥락과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 구술이라고 하는 것, 강효배 작가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도 하는데, 이 이제다 마렘스다라고 하는 이 사상 구술집이 강효배 작가님의 사상 연작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고 스스로 증언하신 것을 여러 차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효배 작가님 역시 사실 사삼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 역시 증언을 통해서 사삼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는 1989년에 발행된 증언자료집 이제다 마렘스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여태껏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깊은 논리를 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투박한 제주 사투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구술에서 드러나듯이 생존자들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가 궁극적으로 증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1980년대에는 현실과 발언이라고 하는 그 농인의 이름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명확하게 소리내 외치는 구체적인 정치가 그때는 있었죠. 당시 이제 민중미술의 리얼리즘의 명분은 되게 확실했습니다. 자크 랑시에르가 짚어내듯이 이미지는 사물 자체가 말하고 침묵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되게 중요한 맥락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강요배의 최근 작업에서 드러나는 그 추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국면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아우슈비츠, 왜냐면 유럽 감론상에서 이 창극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광주와 제주가 있다고 한다면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우슈비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 같이 이걸 이제 재현 불가능성 혹은 뭐 추상과 정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세 권 다 같은 책입니다. 조르주 디디베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어떤 책이냐면 영화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유태인들이 수용소 안에서 목숨을 걸고 거기 바깥에 레지스탕스들이랑 이렇게 연이 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
분명히 전쟁이 끝나거나 독일이 승리하면은 이것이 영원히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거나 이거를 증거를 남겨야 된다라는 그 어떤 특수한 명분을 가지고서 안에서 몰래 사진을 찍는 그 특수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 폴란드에 있었던 레지스탕스들이랑 이 유태인 수용소 안에서 일하는 유태인들을 존도 코만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존도 코만도들이랑 같이 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게 이 사진들이 어떻게 찍었는지 이제 분석한 그 도표인데 위성 사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사진이 이제 잘 찍힌 사진인 거죠. 몰래 창고 안에서 찍은 걸 알 수가 있고 바깥에 보시면 저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체가 쌓여 있고 저거를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이죠.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조르주 디베르만이라고 하는 미학자나 혹은 이 유럽의 미학자들이 또 주목하는 사진은 사실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망한 사진이고 자연문을만을 담고 있고 나무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 이 사진은 그래도 뭐 야 숲에서 셔터가 잘못 들렸나 보다. 아 왼쪽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보이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추상이고 뭐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셔터가 잘못 돌렸나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물이고 풍경이고 추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강효배 작가님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서 사람을 싹 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맥락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찍힌 그 맥락 때문에 이 사진을 찍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목숨을 건 촬영 현장이었는지를 오히려 이 추상적인 사진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맥락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나무잖아. 추상적인 화면이잖아.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게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반박되는 맥락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 테크놀로지 베이스트이고 단지 뭐 미디어 아티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미술 담론장에서 가장 많은 또 유의미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히토시 다이어리 진실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심지어 방송이나 디지털 맥락에서 말이죠. 이 화면들 진실의 세계에서 나오는 가장 명확한 예시가 이거예요. 진실의 색이라고 하는 이 제목과 연결된 미술 분야의 다큐멘터리즘이라고 부제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CNN 이라크 전쟁 생방송이에요. 근데 진실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은 선명하고 화질이 좋고 무언가 명확하게 카메라를 멋지게 놓고서 찍어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뭔지 모를 때 그냥 이게 뭐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 얼마나 급박했으면 저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 긴급성이라던가 혹은 그 기계 장치 자체를 뭔가 이렇게 삼각대를 놓는다던가 방풍 커버를 막 놓고 세팅을 이렇게 막 카메라 몇 대 놓고 찍을 수 없게 되는 그 상황 오히려 거기에 진실이 담기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사실 추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가 이 안에도 사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과 정치의 관계라고 하는 건 강효배 작가님 작품뿐만이 아니라 현대미술 담론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대 미학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뭐 외국 예시 다 들 것 없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의 예시가 강효배 작가님의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효배 작가님의 코발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아쉽게도 이번 전시에 걸린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코발트라고 하는 작품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읽을게요. 명확하게 딱 이야기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연물과 풍경이 추상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게 2021년장입니다. 2021년장 코발트는 추상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공연이 열립니다. 이게 두 폭을 합쳐서 4.5m짜리 커다란 정방형이거든요.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가운데 파란 줄이 또 가 있으니까 뭐 미술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바넨 뉴먼 바로 떠올라요. 저는 바넨 뉴먼 같은 형식주의 절정에 따른 전형적인 생명 추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코발트 안료로 그렸다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발트 안료로 사용한 이제 깊은 푸른색이 화면을 장악하고 있죠. 그 문제는 이 작업이 형식 실험으로 만들어진 모더니즘 추상 표현주의화 추상화가 아니라 약 3,500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코발트 광산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 학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던 보도연맹원들과 당시 형무조 재소자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한 사건이죠. 강요배는 이곳 코발트 광산의 이미지를 코발트로 그려냅니다. 여기에서 부상과 추상이라고 하는 예술담론장의 용어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냥 폐기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물질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건과 자연이 만든 광석은 역사라는 시간성을 함께 꿰어냅니다. 그곳에서 역사는 잘 짜여진 흐름에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땅속에서 튀어나오는 광물학적인 것 혹은 고고학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광산에서 곡괭이질 타듯 힘껏 내리쳐 만들어낸 균열에서 지난 시간은 물질과 함께 변증법적으로 여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코발트 광산 학살이라고 하는 그 현실 정치의 문제는 라투르가 얘기하는 물정치, 딩폴리티크가 그냥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정치적인 내용을 재현하고 있기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추상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과 구상, 관념과 물질, 시각과 다른 모든 단계가 과거와 현재, 인간사와 자연사가 공명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울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강요배의 삶과 제주의 역사, 인간과 땅에 스며있는 시간성이 생활하는 물질을 만나면서 발생시키는 변증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없이 파도, 하늘, 대지를 담은 이미지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균열을 발견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정치적인 내용으로만 수렴하는 작품이 오히려 정치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크 랑시엘의 윤리적 전회 이후의 정치적인 예술에 대한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원고에는 썼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름을 하고 넘어가서 그 아우트로를 잠깐 이야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음악의 그림의 음악과 춤, 리듬 같은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강요배 작가를 떠올립니다. 그림에 춤이 남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춤추는 것은 그림일까요? 관객일까요? 아니면 화가일까요? 그 유명한 시인 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의 멜로디의 전체성을 통찰하는 자, 가장 고독한 동시에 가장 공동체적일 것이다. 강요배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은 노야입니다. 늙은 들판. 시간이 든 그 땅에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싹 빼면이라고 그는 자꾸만 빼고 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빼고 남는 것으로서의 추상 혹은 상, 이미지, 빈트. 강요배의 저 말에서 말이 되는 언어를 다 떼버리면 아까 이야기가 드렸던 것처럼 싹이라고 하는 한 글자만 남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이죠. 강요배 작가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면 막걸리를 한 잔 걸쳐야 됩니다. 막걸리를 한 잔 걸치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강요배 작가님이 입이 좀 풀리시면 말맛이 이렇게 있는 감탄사를 엄청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게 감탄사인지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알 수 없는 그 소리들이 몸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야 하실 때도 있고 히오 하실 때도 있는데 그 감탄인지 탄식일 수 알 수 없는 저는 그게 강요배 작가님이 바람을 불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렴되는 말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 몸에서 나는 바람 소리에 가까운 그 추상의 영역이 말이라고 하는 체제에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로 싹 하고 스며들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소개해주신 저는 내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됐는데, 우선 이제 이렇게 조반이라는 기업에서 미술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두 번째 수상자는 강민호 선생님을 선정하시고, 이렇게 크게 전시를 만드는 자리에 이제 저 한 2달 전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선생님 워낙 이제 활동을 하시고, 되게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화가가 되신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글도 참 많고요. 정말 이제 많은 평론가분들이 좋은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도 하시고, 또 저희 어떤 시대나 그림을 읽어내는 어떤 방식이나 감정들을 되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가 뭔가 지금의 저의 시점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주 부담스럽고 무게감 있는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제목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그리기라는 제목을 지었고, 사실 부제는 강요배가 그리고자 하는 회화, 그리고 그 회화의 너머의 것이라는 부제가 사실 있었어요. 정말 길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신청을 받는 폼에는 이제 제목이 앞에 것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건 차차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먼저 도대체 이제 강민호 선생님 회화를 그리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전시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선생님 작업실을 알고 오시기도 하셨었고, 처음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전시회 작품들이 이제 회화 작품인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미술은 보통 시각예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을 활용해서 보는 시각적 어떤 자극을 제공하는 게 당연히 미술이고 그림인데, 대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약간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 힌트가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터 보셨을 것이고, 이제 이거 보시고 이제 전시도 보러 오시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제목이 바람, 소리, 물소리예요. 바람, 소리, 물소리라고 하니 일단 첫 번째 강요배가 그리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권태현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어진 김고현 선생님의 발표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작품도 겹치고 키워드들이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이전에 강민호 선생님에 대해서 그랬었던 세대보다 조금 젊은 세대의 어떤 평론가들이 주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보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권태현 선생님이 보여주셨듯이 이 작품은 보라 보라 보라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되게 한참 발표 초반부에 이 그림이 계속 띄워져 있었는데요. 이 그림 잘 보시면 지금 영문 제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그냥 한글 보라 보라 보라라고, 그러니까 동어가 반복이 되는 제목으로 보이지만, 영문을 잘 보시면 스노스톰 웨이브 그룹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물보라, 파도 내지 물보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라라는 의미의 보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보라와 파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대기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인데, 사실 대기가 사실은 평온할 때 잘 안 보이죠. 이제 어떤 힘이 작동하면 그 결과물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어떤 바람이라던가 어떤
파도라던가 이런 형태로 저희한테 보여지게 되는데요. 즉 여기서 어떤 보기의 대상이 된 것은 잘 볼 수 있는 것에 힘이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나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어떤 보는 동시에 관객이 이걸 듣기를 요청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시가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랑 스페이스 호화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호화 전시장에 이 작품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 작업실에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작업실에 걸려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떠세요? 잘 그린 것 같으신가요? 선생님 계신데 잘 그려주는 거 물어보고 얘기가 좀 유명하긴 한데 어떠세요? 여기서 어떤 물보라나 눈보라가 잘 느껴지시나요? 네. 그게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물보라가 눈보라가 잘 느껴진다면 이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작동한다면 사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사실 눈보라나 물보라를 경험을 했잖아요. 살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때 어떤 제주바다에 불었을 어떤 대기의 힘이라던가 여기서 발생했을 어떤 수증기라던가 바다 냄새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 그림에서는 이미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감각적 자극들이 이미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작년에 제가 번역을 한 책 중에 갤러리 사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냥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이 얘기는 너무너무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책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켈러 켈리라는 이 책의 저자는 특히 이제 사운드 아트 전시를 아주 많이 해온 큐레이터예요. 호주에서 미술사 교수를 하고 있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사실 현대미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이후의 현대미술, 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한 일거의 작품들을 다시 읽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미술이 시각 미술인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서문에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듣지 않고 보기만 하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술사를 전공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교양으로도 가르치고 초중고에서도 교육을 그러면 이제 미술을 가르칠 때 이 미술사의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도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도판을 이미 받고 그 그림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으면 마치 그림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 그림을 알고 그 그림을 이해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이 루브르에 가지 않아도 모나리자를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아니겠어요? 모나리자에 대해서 누가 그렸는지도 아시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아요. 다큐도 많이 하고. 근데 이때 이 켈리라는 저자가 문제제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면 선생님의 보라에서도 우리가 그 작품 앞에 서서 이 작업도 대단히 크거든요. 좀 이따 이제 호화에 가서 많이 보신다면 이 큰 작업 앞에 서서 권우배 작가가 여기서 지금 눈보라와 파도와 이것들 보기를 나한테 요청하는, 그러니까 캡처를 통해서 보시면 그 경험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진 경험이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경험을 나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느낄 때 사실은 이거는 시각을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전통 속에 있을 뿐이지 우리 몸은 사실 그걸 항상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난 지금부터 보지 않을 거야 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눈을 감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난 지금부터 듣지 않을 거야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건 항상 같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나는 보는 동시에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단 말이죠. 지금 무얼 만지고 계시지 않을지라도 지금 촉각이 계속 작동한다는 건 지금 온도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면 미술을 시각예술이라고 불러온 것 아니면 미술을 시각예술의 한정에서 우리가 얘기해온 것 자체를 조금 더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우리
금요일 선생님한테 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낀 또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제 이번 전시 때도 선보이는 꽃배소리라는 영상 작품입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은 주로 회화를 하셨고, 물론 이제 회화나 뭐 조각 같은 한 가지 장르를 오랫동안 해오던 예술가가 영상을 찍거나 다른 장르를 시도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대구미술관 전시에서 자소상을 시도하기도 하셨었고, 그때도 이제 영상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이 한 거장이 뭔가 다른 장르를 시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선생님은 정말 이제 회화에서 엄청난 경지에 계신 분이니까 영상을 사실은 원하는 대상을 뭐 적절한 감독을 동원해서, 그리고 아까 권태현 선생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이크를 쓰고 뭘 하면 정말 이렇게 막 빛깔나는 영상을 때깔 좋게 사운드 좋게 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잘 보시면 일단 저지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녹음하기 위한 전문 장비라던가 뭔가 촬영하기 위한 전문 장비를 쓰신 게 아니고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놓고 따로 지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자본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여실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작가님에게 되게 중요했던 건 내가 영상을 찍어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주의 나의 작업실에서 그리고 화가 가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그림으로 전달하고 하자 했던 어떤 것들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영상이었을 것이라는 거고, 그때 사실 소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따 영상을 들을 때 잘 들어보시면 약간 둔탁한 어떤 종소리 같은 것이 나요. 사실 이제 그때 사용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편경이라는 악기 아세요? 네, 저희 전통악기 중에 옥탄을 이렇게 얇게 잘라내가지고 보통은 이제 탄을 12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썼던 거는 크게 해서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편경을 하나짜리를 장인과 함께 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편경이 있기도 하고요. 그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도구를 만드신다던가 그것이 내는 소리를 함께 전달하시고 했다는 점에서 선생님에게, 그리고 이번 전시의 제목이 소리가 두 번째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러니까 단지 시각적인 무엇을 제공해서 넘어서의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선 소리 말씀을 드리면서도 공감각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소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을 나아가서 더 추적할 수 있는 단서 중에 또 하나는 이 대구미술관에서 있었던 2021년의 전시입니다. 2021년 전시는 21회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시면서 진행됐던 전시이고요. 이때 전시 제목이 사실은 되게 독특한데, 그냥 이제 이 포스터를 읽어보시면 카네이션, 마음이 몸이 될 때예요. 그럼 카네이션? 혹시 그 카네이션일까? 라고 생각하시기 되게 쉬운데, 단서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전시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기도 했는데요. 금요일 선생님 이름 옆에 원래 이제 디자이너라면 보통 정렬을 맞춰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될 때 카네이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밀렸죠. 이게 뭐냐면 이 빈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그래서 보시면 사실 선생님이 의도하셨던 건 인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게 약간 육화, 체현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 성립주의 이런 거 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적이거나 정신적인 게 살로 현양하는 것 이런 거를 오히려 성찬식 이런 거 할 때 뭐 예수의 살이요 하면 딸을 떼먹는다거나 하는 의식도 있죠. 이런 게 사실 다 인카네이션의 의미를 담기는 의식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어떤 계속,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내지는 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체화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작업, 그림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몸의 궤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림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소리도 들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고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분명히 시각,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상상일지언정 같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 파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그렸을 때의 화가가 만들어냈던 몸의 궤적이기도 해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게 화면이 여기서는 실제 화면보다 조금 작게 보이는 거일 텐데 저 파도, 왼쪽 위에 보시는 저 파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가는 붓을 저렇게 흔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계속 저 그림이 그 파도의 표현이 나왔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아가 몸의 궤적까지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사실 저는 이 풍경의 깊이를 처음에 선생님이 책을 내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써놓으신 글들이 있으시고 화집을 또 동백꽃이다 이렇게 한번 내야지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 풍경의 깊이가 저희한테 너무 귀한 책 같거든요. 저희 연구자한테 너무 귀한 책이어서 그리고 사실 선생님 글을 진짜 잘 쓰세요. 글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꼭 연구자가 아니고 일반분들이어도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의 그림의 팬이어도 너무 잘 읽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제 어떤 그때 마음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그 작품을 만들었을 당시에 어떤 하시던 생각 같은 걸 그 책을 통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인용해 놓으면서 보니까 아마 전시장 한 곳에도 이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그래서 힘이자 소리이자 몸의 궤적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인용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더 밀어붙여서 더 나아가야 하고 더 해체해야 한다. 소리 같은 것들,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해체한 다음 다시 다른 식으로 리듬, 음향, 자연의 소리를 화면에서 조합하려고 한다. 그림의 음악과 춤, 리듬 같은 것만 남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보기보다 느끼는 회화가 선생님이 그림을 이해하는 요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술사의 전통도 잠깐 언급했고 사실 이제 정시현 선생님도 이분법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법을 해체하는 건 포스트모더니즘 내지는 포스트휴머니즘 21세기 이후 철학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이나 현상들을 그리고 계속 인류는 진보한 것 같은데 왜 세상이 좋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낳고 있는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으로 사실은 근대 이후의 이분법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의미는 다를 수 있겠으나 선생님의 작업에서 어떤 일종의 이분법의 고수 안에서 해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보다는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성과 감정이라는 인류의 되게 오랜 두 가지 사고의 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일단은 선생님의 작업에서 해체되고 있는 이런 모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나열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아마 이거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 아니면 형상과 진료 내지 형상과 내용이라는 것 또한 부산과 추상, 이거는 이제 강선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각과 청각. 그러니까 대단히 분명한 것처럼 여기고 있던 우리가 시각과 청각의 부분까지도 무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객이라는 것, 또 언어, 비언어라는 걸 제가 이제 이분법을 무화시키는 것으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 작업에서 이 그림과 이름 사이 균형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라를 제가 영문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거는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 그림에서 지금 제목으로 표현한 것이
이 내가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지 못할 수 있어를 이미 인식하고 그리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다시 트레이너 맞춤 전시를 다시 보신다면 그림과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름 붙이면서 강금배가 다르게 얘기하고 싶었던 바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저한테 허락된 게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선생님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상이라던가 민중예술이라던가 역사와 얘기를 안 하고 발표할 수 있는가 저한테 되게 숙제였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사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던 시점이 제주로 서울에서 유학하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출판사도 하셨다가 여러 가지 이제 도시에서의 삶에서의 상처라든가 타향살이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제주에 다시 돌아가시고 하시는 시점에 벌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어쩌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화가의 그냥 세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구체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작품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코발트 광산 그림, 아까 이제 도선생도 또 역시 보여주셨지만 이 그림은 아까 언급한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시기로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대구를 공부를 하시거든요. 또 대구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사실은 해방 이후에 최초의 어떤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코발트 광산의 사건을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시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때 같이 등장한 게 바로 이 자소상입니다. 그리고 자소상은 사실 선생님이 자화상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자리에 한쪽에 선생님이 그리고 계신 옆에 자화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화상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자화상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점점 하시고 근데 연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연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도 저는 이제 느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가 민중미술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선생님의 작업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시대, 내가 사는 어떤 사회공이나 고향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연구자로서 이 얘기를 던진다면 뭔가 제가 책임 있는 결과물을 글로 만들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고대하기도 하고요. 이러므로써 사실 이 글은 역시 풍경의 깊이에 43쪽에 있는 글이고요. 선생님이 자신의 소년 시절을 돌이키시면서 내가 그림에 흐린 힘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말을 못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도미를 그렸다는 거죠. 근데 그 도미의 그림,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도 없겠지만 형이 오늘 도미를 많이 잡아낸다라는 어떤 그 전달을 넘어서서 말 못하는 형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되게 부럽고 이럴 때 사실은 처음으로 그림의 힘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짧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들렸던 어떤 문제, 제기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그 표현 너머에서 우리가 무엇을 일과하는가를 얘기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그 그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강요배가 평생을 화가로 살아오면서 내가 그려낸 것들과 맺은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일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선생님은 그냥 관찰자가 아니라 온몸으로 생을 맞아내고 경험해서 그 경험을 자신의 예술로 전달하고자 하는 자로서 예술가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로써
덮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3을 전하는 아니면 코발트 광산 사건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아까 이제 초안 사진도 조금 보셨지만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4.3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건 나의 하나의 리포트고 이건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지 어떤 기록으로서 규정된 기록으로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되지 아쉬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4.3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그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계기가 되고요, 엄청난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할 수 있는 것, 역사로 서술되는 것,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 가진 힘 이상의 어쩌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큰 힘으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실은 오랫동안 전교생을 어떤 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소개를 주는 줄 몰랐어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저로서는 귀한 자리에 같이 함께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품는 폐하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품는 폐하면은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고 뭘 품는다는 건지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자분 모르실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안 보실 텐데 그 선생님 작업 중에, 그리고 저희 KT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영실이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이제 제주의 지명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저 작업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품는 폐하라는 제목을 실은 생각을 해냈고요. 근데 저는 이 품는 폐하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작가로만 쓸 때 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는데요. 아직 물론 완성된 글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품는 폐하로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단어들을 생략하거나 누락했는지 그 과정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선생님 작업실에 8월 말에 갔었고, 그때 찍은 사진, 몇장 못 찍었습니다만, 보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대구미술관에 전시하셨던 자소상이고요. 그 작업실 바깥에 공간에 보시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게 너무 지금 사진이 안 좋아, 죄송하네. 화질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작업실 옆에 그 거천이 있어요. 금성천이라고. 근데 거기 저 건너편에 새가 있는 거예요. 꼼짝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 너무 선생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 작업상하고 새가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느껴졌었고, 그리고 실은 선생님 작업을 보시면 이렇게 새를 그리신 그림이 몇 점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선생님의 자원함으로 느껴지고, 네. 이 작품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쓰신 책 앞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많이 인용하셨는데 저는 그 책이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 페이지에 보시면 14쪽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그림은 이 세계와의 싸움인 동시에 나와의 싸움, 즉 내 속의 무수한 인격들, 내 속의 이질적인 체험들, 내 속의 모순적인 가치 체계를 싸움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과 격렬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찾는, 내가 형성해야 할 나를 찾는 과정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 글은 2003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쓰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께 그림 월가, 예술 월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여름에 탐독한 책 중에 하나인데 마침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독일 철학자 그 해석학자이고요. 아다모라는 사람의 진리의 방법이라는 책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앞 부분에 보시면은 그 교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문주의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개념인데요. 이제 독일어를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교양이 이제 빌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림 혹은 이미지를 아까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었지만 빌트라고 합니다. 빌트. 근데 그 빌트라는 이미지 그림이라는 그 단어가 빌딩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저 사람 교양 있어 이러면 그게 뭐 굉장히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품이 있고 뭐 이렇게만 고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빌딩이라는 거는 나를 형성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 가다모가 그 또 다른 철학자인 지금 보시면 빌헬m 폴 훔볼트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훔볼트에 있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가다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모가 빌드만의 빌드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뭐 다 아시지만 교육하고 기르고 육성을 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과 뭐 재능을 개발하는데 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신의 형상을 자기 안에 자기의 영혼 안에 지니고 있고 그 형상을 자기 안에서 구축해야 한다. 빌딩에 해당하는 다른 라틴어가 있었지만 빌딩이 훨씬 더 우세했던 이유는 빌딩이라는 단어가 빌트를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림 혹은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인드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풍경회화라는 제목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이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림, 자기 형성의 과정으로서의 그림. 그리고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 제주도에서 어디 제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말씀하시는 곳이 정말 뭐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막 가시 덤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한마디로 원초성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그 대구미술관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아티스톡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 큐레이터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하여튼 계속 나오는 얘기가 원초성. 그러니까 우리 경험 이전에 동의에 가깝고 이제 기억된 삶이라는 단어도 가다모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가다모가 키케로를 인용하면서 키케로가 역사는 기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역사를 그려내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문자형 사범이라는 거는 이제 제주와 관련된 추사 전담이라는 논문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추사제도 하실 텐데 그 추사와 관련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실은 제가 선생님 작업을 보면서 진짜 이게 들어있다. 선생님 작업은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문자형 서원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미를 느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권자의 시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선생님께서 실은 물론 공간과학 되게 강조하시지만 잘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잘 봐야 된다. 어쨌든 예술가한테 그러면서 그 본다는 거 발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말이 있었고 선생님께 본다는 거는 듣는다는 거나 아니 다른 감각의 어떤 가정하고 동떨어진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제목 관련해서 배선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특히 최근에 2010년대 뭐 아니면 2000년대 이후의 작품 제목을 보면 제목으로 시를 쓰고 계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붙여봤었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간학자표, 매체 확장.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제가 제철 취하자면 품는 대화. 그리고 전일론 아시죠? 전일론이라는 게 보면 그 생태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이제 각 부분이 연결되고 접합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 현상이라는 것이 전체성 또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 작업에 접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그 즈음에 또 휴대폰으로 1000개 이상의 영상을 찍으시고 선생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영상 작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그 아트스페이스 호화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하신 인터뷰 내용이 이제 저 뒤쪽에 영상에 들어있는데 되게 자세히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 인터뷰 영상 중에 선생님께서 여기에는 비단도 있고 그다음에 쪽물 염색도 있고 뭐 5월의 푸른 하늘, 또 반달, 그다음에 옥경이 있다. 네, 옥경하면서 가수가 또 떠오르는데 실은 이거죠. 제가 찍어왔습니다. 선생님 허락하에 네, 작업실에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거를 직접 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퍼포먼스 하셨네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화를 넘어서 2020년 이후에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도 다 저는 풀리는 테마라는 그런 개념으로 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겨우 들어갑니다. 본론이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하이픈이 있습니다. 하이픈인데 이거 붙임표라고 우리말로 하죠. 붙임표. 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이분법을 와해시키는 작업 세계에 대해서 앞에서 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인용도가 있는 거는 선생님이 반복해서 쓰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선생님 예술은 점점 뭔가 높이 이렇게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죠. 깊이죠. 중요한 건 깊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또 책 제목도 풍경의 깊이예요. 근데 이제 깊이라는 게 그냥 깊이의 문제겠습니까?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또 넓어지는 거고 이런 거에 어떤 연관성,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라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나무 바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간에 붙임표가 있습니다. 나무랑 바람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자연과 역사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4, 5월 동양-서양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대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아일랜드죠. 근데 실은 세계대기하고의 또 연결 가능성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급하게 지인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이제 보시기에는 여기 무슨 바람이 있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실은 저 소나무가 살짝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녀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시고 돌담이 있고 저기 이제 바람으로 살짝 휘어진 나무가 보이실 겁니다. 실은 제주도에서 동쪽으로 가서 휘어진 나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아마 남쪽에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요 삼다도 그래서 선생님의 90년대 그림을 보시면 그 유명한 팽나무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작품이고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이 이것도 아까 선생님 인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바람은 영법의 시간 속을 불어온다. 바람을 맞는 물과 돌과 상거지에는 시간이 각인된다. 장구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 있게 봤던 작품은 과거에 전 기억 속에 이제 각인된 각인이라가 있었는데 작품입니다. 자연과 역사의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 작품이고요. 이번 작품 당시에는 안 나왔지만 제 기억으로 이정석 미술상 수상 기념전에서 깊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동양서양,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4, 5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양서양의 부분에 대한 문화 그리고 또 아일랜드 성대기와 세계대기 사이의 어떤 희미한 경계.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가져온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서양관이 동양관이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이 다친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내 그림은 그냥 회관이 그림이면 좋겠다. 혹은 개인의 스타일 문제로 다뤄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시각을 양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통일시키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양식을 생각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지금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된다라고 2013년도에 쓰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선생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어떤 이미지를 네트워크 읽어내는 데 관심을 갖는 개인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림들 그리고 제가 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작업을 한번 좀 이렇게 위치시켜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작품을 뭐 모방하고 뭐 영향을 받고 이런 사업보다는 선생님은 이미 독보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어떤 작업 세계와 관련해가지고 좀 연결해서 비교점이나 차이점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회화성 혹은 회화적인 뭐 회화적 이런 개념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서구 회화에서는 그 회화적의 계보가 이제 17세기 벨라스케스 뭐 렘브란트 쭉 해가지고 이제 만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화를 보시면 살아있다 혹은 내가 살아있어 이런 느끼는 그 순간이 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분방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런 어떤 작가의 신체적 흔적이 담겨있는 붓질에서 이렇게 감동이 생동감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떤 개념들 그리고 더 저 멀리는 청대 팔대산인이라는 사람이 그 물고기나 새 이제 뭔가 우행한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했던 거.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스스로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는 이인상이라든가 정서에 대한 어떤 관심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중섭 미술사 받으셨지만 이제 이중섭의 어떤 표현적인 터치라든가 표현적인 필치, 선 그리고 그 박수근의 그 나티에브 그 어떤 표면 재질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지질학적으로 화강한 재질이 가장 익숙한 그런 풍토 속에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직접 그 경주 남산에 가셔가지고 탁본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 양국 가면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그 특유의 질감을 내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선생님과 연관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슬금 선생님도 그렇고 서명을 꼭 한글로 고집하시죠. 이준섭 선생님도 처음에 둥섭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대 내려오셨을 때는 둥이라고 쓰시고 나중에 중섭 이렇게 자모를 해체해서 쓰시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이제 한글로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만해의 그 그림 중에 좀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떤 회화적인 빛이요. 회화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유롭다, 빠르다, 불규칙하다, 제스처적이다, 두텁다, 울퉁불퉁하다, 화려하다, 표현주의적이다. 한마디로 그 작가의 선이라던가 작가의 붓질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낳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구가 진짜 천연 재료죠. 갈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드로잉한 거를 많이들 아실 겁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도 보시면은 지금 한 영상을 캡처했는데 이제 구린 종이라던가 그다음에 칡뿌리라던가 빗자루라던가 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힘있는 터치를 구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촉각적인 화면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인상, 이인상이라는 작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인화가로서 그 당시로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화풍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화면, 과감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거는 구름인데 이런 분들 파도 사진이죠. 그리고 아까 얼핏 선생님, 권대 선생님이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작업이 지금 아트스페이스 호화에 있거든요. 이 작업이 굉장히 또 흥미롭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지역을 여행하시고 아마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새 형상의 결국은 나타났지만 그 주변을 까맣게 채우신 거고, 그리고 이게 제목이 바람이었죠. 우리 바람을 어떻게 그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바람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가 나왔고, 저는 이런 게 지금 우리 김홍도 그림에도 보시면은 저 뒤에 달 보이세요? 나무로. 근데 저런 방식을 그러니까 구름을 그리다 보면은 저절로 달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제 달을 그린 게 아니라 그 바깥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어떤 방식을 홍문타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 작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작품 여기 전시에 걸려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이렇게 디테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진짜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그 포말이나
막 이렇게 부서지듯이 막 이렇게 던지는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그 돌을 깎아내려서 그 돌가루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 정도의 아주 생생한 느낌을 옆에 가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주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 정선이 이제 총선처럼 여러 차례 되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되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인터뷰 8월 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기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운, 그다음에 정신, 영혼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정선 그림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 한 10여 년 전 그림인데 우럭이 제주에서는 되게 좀 익숙한 생선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드시는 생선이 있고 좀 이렇게 익숙한 생선들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이제 화려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관람자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고 네, 이렇게 그린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생선형 말하면 안 되죠.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되게 이런 필치들이 필치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생선 물고기나 아니면 뭐 고양이나 새를 의인화해서 되게 담백하게 그려내고 꾸밈없이 그려내는 8대3이나 연결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작업실 가면은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뭐 거기에 있었던 연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꽃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눈밭에 까마귀 그리시고 여기 실제로 보시면 먹을 쓰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주로 아크릴을 쓰시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먹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고 저는 이런 제목들도 너무 이제 멋있는 거죠. 네, 사령, 소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경 이건 이제 목련이죠. 근데 이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이 작품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꾸를 이루는 두 작품, 쌍을 이루는 두 작품처럼 이렇게 대피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앞서서 보셨던 그러니까 이 작품의 그림자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지만 우리 시선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너무 이제 뭔가 하면 이름 없는 것들 선생님도 영상에도 그런 제목이 있는데 이름 없고 정말 소소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것들을 그 애정으로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제목 보세요. 뭡니까? 눈 속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전 잘 몰랐는데 제주도의 토종귤이라고 합니다. 강유자라고 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뭐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눈을 얹고 셋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작업실 앞에 가면 평상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평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 이런 표현도 너무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바람을 팍 맞으면 눈이 옆으로 막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옆에 살짝 살포시 얹어진 거예요. 네. 이런 표현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동양적인 필치로 그려냈었는데 우리가 뭐 공자, 맹자, 노자 이렇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뭐 뒤에 자가 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 속에서 향기를 품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걔네들도 되게 애틋하고 막 기특하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추운데 이렇게 남아있고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느껴져가지고 이것도 보면 똘매들인데 막 우리들로 느껴져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들이라는 어떤 말이 붙으면서 되게 푸근한 거예요. 네, 친근하고 네, 정겹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도 뭐 여러 차례 그리시는데요. 보니까 저의 뭐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그 자호이 노야 그 오래된 등판 이 호가 지금 서명으로 2023년부터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2023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의 연세 네 노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크게 보시게 제가 또 했습니다. PPT 아트 노야 노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업도 어디 뭐죠? 현수막인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이 작업이 최근작인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나칠까 이렇게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코를 조금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내시는구나. 네, 그리고 당신의 연세를 못 들었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작업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노예잖아요. 이게 뭐냐면 2011년 작업이고 선생님 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잡초며 이름 없는 들풀이며 예, 뭐 거기에 뭐 지렁이도 있겠죠? 예, 뭐 곤충도 있겠죠? 얘네들을 다 안는 거예요. 그죠? 예, 다 푸는 거죠. 디테일이 좀 제 사진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점이 툭툭 찍혀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도구를 쓰셔서 긁으셨는지 이렇게 쭉 지나가는 면 선도 들어지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호화를 가시면 아트스페이스 호화 가시면 선생님의 이제 64년 작업. 그 64년 작업 선생님이 52년생이세요. 그러면 연세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실 때죠? 그러니까 12살. 나는 12살. 때 그 64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걸려 있지만 이제 올해 그리신 작업까지가 있는 총망라된 전시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 대학 때 읽은 책인데 대학 때 읽은 책에 회화는 특히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오르는 예술이고 시간의 예술이고 뭐 이런 어떤 맥락으로 그 호쿠사이라는 일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 떠올라서 마침 73세라는 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림에 눈뜬 6살 때부터 계속 회화를 사랑했다. 50세 때 꽤 괜찮다 싶은 그림을 몇 장 그렸으나 73세에 이르러서야 자연의 모든 면들, 새, 물고기, 동물들, 벌레, 나무, 풀, 그 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80세가 되면 좀 더 발전할 것이고 90세가 되면 예술의 비밀들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가 되면 예술은 승부해질 것이고 110세가 되어 내가 그리는 모든 성과, 점들의 삶이 수여될 때 나의 마지막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앞에 걸린 제 지금 맞은편에 있는 걸린 작품 예, 품는 회화라는 어떤 발표 제목하고 연결되는 함축된 어떤 이미지로서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영실이라는 제목이고 신령스러운 집이라는 뜻이고요. 제주의 지명이고 분화의 이름입니다. 여성성의 공간이고 또 영의 원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밑에 물론 이 문장도 굉장히 다가왔지만 아직 더 해야 한다. 좀 더 비어있는 상태로 좀 더 자유분방하게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쓰신 선생님의 글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읽은 책 다 나왔습니다.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거거든요.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립니다. 이 문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편입니다. 선생님의 40년 전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인간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술의 진정한 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 위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미술이 미술다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네,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검색해서 댓글이 있어요. 그죠? 댓글을 봤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과 같은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질문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2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부 절반에서 3명의 발표, 저도 선생님들 발표 너무 재미있게 들어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한 작가의 이런 작업이나 이번 전시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강요배라고 하는 작가의 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3명의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작가님까지 직접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진짜 흔치 않은데 오늘 참 재미있는 자리인 것 같다. 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자리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 흥미롭게도 이제 다 다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겹치는 이야기나 혹은 뭐 공명되는 게 진짜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일단 그 세 명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돌베개 출판사의 생명의 깊이. 이거 뭐 저희 돌베개랑 이제 1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훌륭한 출판사라고 생각만 하는 돌베개 생명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었고, 그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그 책 자체가 강배 작가님의 그 한문집이기도 하고 인터뷰집이기도 하고 작품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배 작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사람을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을 보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큰 책에서, 두꺼운 책에서 짚어내는 부분이 서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막 이렇게 막 토론해서 진행한 게 아니거든요. 연구는 각자 진행하고 각자 작가님별로 제주도 각자 내려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흥미롭게도 너무 비슷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뭐 리듬에 대해서 짚어낸다라던가 바람이나 땅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본격 나누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발표에 대한 청중 여러분의 어떤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해사고 가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이렇게 너무 지금 이 약간 고전 극장의 촉촉판처럼 생긴 이 장소가 너무 좋은데 진짜 아고라처럼 같이 토론하는 느낌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해 주시면 또 이야기를 활기차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단 3명의 발표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그것이랑 상관없이 그냥 전시에 대한 질문이나 혹은 강효배 작가님 오신 김에 꼭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질문하고 싶은 것 이런 거 주시면 우리 청중들의 이야기로부터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냥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주도 출신 작가고 청년 작가로서 어떤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작업으로 했었던 현승희 작가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누적된 시간을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작가로서 어떤 후대 작가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혹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주도 안에서도요 도심지가 있고 또 중산간이라고 이제 그런 위치가 있고요. 해변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 산다 해도 거의 도시권에서는 우리나라 도심에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장치, 간판 이런 것들 인공적인 그런 환경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왕 제주도를 산다면 시야가 널쩍한 그런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또 거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지 왜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좋은 곳은 왜 안 하고 도심이라서 도심 앞에서까지 한 시간 반이면 언제 어디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자. 아주 중요한 위치고 하여튼 혜택과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른 것들은 뭐 그렇고 그런 데서 그 띄엄띄엄 살면서 가끔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고 이게 제일 지금 뭐 도심이에 뭐 있어봤자 복잡복잡거리고 뭐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비 도시, 예. 그리고 소모적인 그러한 그런 행사들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 번잡하게 전에 저기 50살에 그 도시 생활 우리 근처에 사는 것까지도 다 포기가 시골로 오면 아니 했습니다. 지금 한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제주 살이에 대해서 이야기, 제주도 출신, 지금 제주도에 사시나요? 아, 지금은 서울에 올라오셨구나.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렇구나. 말씀해주신 거에 그게 되게 잘 포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제 제주성, 그러니까 지역성,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주도에도 서울이랑 똑같이 생긴 간판 달려있는 도시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제주도 성이라고 하는 것, 제주도의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규정될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고민도 있고 그리고 작가님 그 작업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야가 널리 트이는 귀덕화사거든요. 작가님의 그 작업실 이름이 귀덕리에 있어서 그런데 전 진짜 관광객은 진짜 죽어도 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진짜로. 저는 이제 저 완전 서울 사람이니까 제주도에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제주도민들이 들으면 비웃을 그런 데밖에 안 가봤는데 귀덕리라는 데를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오 진짜 완전 오지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도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혹은 관광객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굉장히 딱 숨겨져 있는 멋진 곳이더라고요. 혹시 귀덕리 아시나요?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네. 재밌었다 보다. 그 객석에서 계속 질문 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두 선생님께서 연구하시면서 또 오늘 발표하시면서 작가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전시 와서 직접 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두 선생님도 그렇고 객석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서로 나눈다는 느낌으로 질문 주고 받으면서 오늘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도 객석도 편히 저 뒤쪽 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 기다리다가 누구 자청기였는지 궁금하고요. 아래층에서 보니까 그림 옆에 약간 사인까지 있는데 숫자가 여기 해설의 연구랑 다른 것들이 있어서 숫자가 뭐 의미하는 이제 요배하고 연도 쓰시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노야하고 나이 쓰시는 것도 그렇고 어찌되었건 그 서명법 관련해서 작가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아닌데요. 제가 이름이 그냥 요배하면 너무 애 같아. 이 이름이 나오는데 매일 이렇게 애 같은 이름 계속 쓸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나이 든 분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저희 안담 선생님도 71세, 아마 71세에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코를 항상 바꾸세요. 나중에는 노과라 해가지고 노인, 과천에 사는 노인 이렇게 71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판 합니다. 그럼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 저기는 어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외에는 그냥 뭐 요배라고 했다. 그 전에는 강요배라고 했다. 또 그 전에는 또 강요를 하는데 좀 자연스럽고 크게 있게 쓰다가 그 중간에는 또 또박또박 쓰다가 성을 빼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뭐야 약간 좀 나이를 우리나리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냥 이게 재미로 덜렁덜렁 하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림 뜻이 거기 뭐라고 써있죠? 자청비. 자청비. 자청비는 뭐 제가 말 재미나는 사람 아니라서 그거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여신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풍요로움과 그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여신, 제주도에 있는 공경신. 이거는 아주 제주도의 그 특징을 전부 담고 있고, 아주 여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계속해 나가고, 이러한 여신으로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됨직한 그러한 여신입니다. 여러 여신이 있지만은 아름다움과 사랑, 그다음에 풍요 이런 세 가지를 확실히 이렇게 담보하고 한번 쭉 한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쭉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청비에 대해서도 이제 제 발표에서 언급이 되었던 작품인데 일단 그게 흥미로워요.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이어가자면 제주도 설화나 제주도 신화들이 되게 여성 중심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주도 분당 신방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자청비나 뭐 마고할미 이런 거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제주도 설화와 어떤 여성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페미니즘 그런 걸 떠나서도 어찌되고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제주도라고 하는 어떤 곳의 오래된 이야기들이 그것이 뭔가 뒤집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들도 종종 이렇게 신화적인 어떤 대상이나 제주도에 어떤 얽혀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또 자청비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앞쪽에 지금 실시간으로 세미나를 들으면서 풍경의 깊이는 필독서구나. 광화문에 있는 서점의 바로 그림을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유익한 시간이고 강협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지금도 굉장히 유익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김보라 교수님 이렇게 분석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에 아일랜딩 선되기 그 부분이 강규배 작가님께서 제주도에 사시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좀 관계로부터 이렇게 본인을 섬을 만드시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좀 빨리 지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유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답하고 답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아일랜딩이라는 그 단어는 아까 목차에 짚어드렸지만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그 아일랜딩을 언제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하면 이제 그 영상에 고양이가 담겨있는데요. 선생님 작업실에 올가는 고양이. 근데 이제 고양이가 서로 두 마리가 약간 영역 다툼하듯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마주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선생님이 저거 선대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역 다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대기라는 표현 그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작가한테 어떻게 보면 아까 왜 그림을 자기 형성의 과정으로서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관점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작가한테 나를 밀실에 두는 것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좀 거리를 이렇게 둔 존재로서
그러니까 나의 깊이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제가 월드이라는 개념 조금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원래는 그 월드이라는 개념이 그 도나 해러웨이라는 페미니스트 이론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개념은 원래 그 번역서에는 세계 만들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세계 되기로 번역한 것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되기하고 대응을 이루니까, 그리고 어떤 becoming의 의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정의 의미, 배워가는 의미, 생성의 의미를 살리려고 월딩을 이제 세계 되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류자도 나랑 다 연결되고요. 걔네들이 막 인간으로 보이고요. 그죠? 고양이가 영역 다툼하는 것도 실은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수용되고,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얘기를 제가 풀어가기 위해서 그 품는다라는 그 제목과 연결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생태계 문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떤 반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자를 푸는 뭐 이런 문제라든가, 이제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경계를 다시 생각한다든가, 그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월드를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대해서 답이 됐나요? 조금 부족한가요? 어떤 의미는 와닿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께. 네, 선생님의 저는 오늘 이 세 분 선생님들 발표 보는데요, 아주 감동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관찰될 수 있고, 그것도 새롭게 잘 정리해내는 거 상당히 저로서는 행복했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런 세미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분위기가 상당히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외래 사조라든가 이런 데 약간 줄넘들어서 그걸 이제 빨리 공부해서 그걸 빨리 나눠가는 그러한 주로 그런 토론들이 주를 이뤘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우리 어떤 전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삶과 우리 느낌,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을 당당히 이제 창출하고 표현해 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참 좋은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지나친 얘기일 겁니다만, 선대기 이거는 우리가 지나치게 그게 어떤 이존적인 그런 사고, 우리 창작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승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외부 이전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도 좀 뒤적거리고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이제 내가 살고 내가 죽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섬이 된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아예 철저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섬들이 다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만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람직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짧은 인생의 창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틀을 치고 그렇게 성공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세상 공부하고 또 인생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이 바로 예술의 길 아닙니까? 이게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그 단기적인 천재성 같은 거 인정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맞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오늘 발표해서 한번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비평가들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론을 경유하거나 텍스트를 경유하거나, 그리고 특히 그 텍스트들은 대부분 서양 텍스트들이죠. 그런 것들을 경유해서 어떤 작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어떤 사례로 수렴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으로서의 선되기라고 하는 문제를 연결해 주시는 게 그냥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기술 평가로서 또 되게 반성하게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성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보라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딱한 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릴 게 두 가지만, 제가 전시회 가끔 가면은 선생님 그림을 보러 가도 전시회가 굉장히 흔히 길입니다. 그래서 꼭 분들한테 작품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근데 이제 내 개인 생각으로는 강윤재 선생님께서 이 그림 작품 하나하나에 혼신에 대해 프로여가지고 작품 하나 하고 나면 녹초가 돼서 못 그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림이 굉장히 대주의 혼자 서 있는 외로움을 많이 제가 저 나름대로 표현을 느끼는 감정이 있었고요. 센 파도 위에 갈 곳도 없이 캄캄하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많이 그림에 표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나갈 적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것을 터치로서 아주 강력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그리고 왜 그 외로움 조금 많이 이렇게 작품이 나와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 저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묻고 싶었습니다. 어렵나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밌게 사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꽤 됩니다. 또 막걸리도 같이 나누고 그림 그리는 시간은 사실 제가 이게 뭐 하니까 그렇지 오히려 노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이 오히려 더 빨리 되고 작은 그림이 또 골참 머더 그림이라는 게 항상 그리는 입장에서는 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밖에 잘해봤자 외국에서는 좋다 하지만 저는 이게 보기 싫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한심하고 미련이 많은 사람 이렇게 서로 저한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많은 건지 뭔가 하여튼 답답한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림 한번 그려보고 그걸 또 실패하고 또 그리고 또 실패하고 이런 식이 반복되는데 좀 나아지는 건지 어떤지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은 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너무 마지막에 빨리 정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마디만 하려고 많이 하고요. 사실 이제 아까 선택이 세계되기를 말씀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든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사실 이제 저는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누구 얘기를 안 하려고 사실 되게 신경 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평생에 걸쳐서 이룩하신 세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되게 유행하는 담론들도 있을 수 있고 가령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라추르나 누구누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객체지향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표현하신 바로는 난산의 그 경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고 침잠에 있는 게 지금 아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내 세계를 만들지만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보면 되게 놀라워요. 선생님이 독서의 폭이 대단히 넓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되게 유행하는 그런 철학서적은 물론이고 그 물리학, 과학 이런 서적 되게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보어 제자 누구였더라? 하이젠berg 이들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같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사실 너무 겸손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선대기와 세계되기를 정말로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고 항상 경주하고 계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도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야기가 보따리가 아직 남아있지만 많이 앉아 계셨고 또 충분히 또 이야기 된 것들도 있어서 일단 오늘 자리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 박사님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고 지금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청중분들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